드라마 악귀의 주인공 염혜상과 구산영. 민속학과 교수인 염혜상은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가졌고 구산영은 몸 안에 악귀가 씌인 인물입니다. 둘은 연쇄자살 사건 현장을 쏘다니며 이 모든 것이 악귀의 소행이라고 말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반신반의하던 주변 인물들이 끝내는 믿어주지만 현실에서 이런 말을 했다간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싶어? 이런 말 듣기에 딱 좋겠죠. 요즘은 지방령을 만나면 어떻게 지평자표계로 고정을 하셨죠? 라고 물어보라고 할 정도로 드림마저 과학적인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허공에다 대고 원혼이 보인다느니 악기가 씌었다느니 하는 무속인들을 보면 이게 사기가 아니라면 정신병이겠거니 생각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울 텐데요. 실제로 정신의학계에서도 신내림을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속은 정말 신과의 교감이 아닌 정신질환의 일종일 뿐일까요? 오늘날엔 무속이나 주술에 나타나는 광기를 비정상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광기를 신성함과 연관지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초자연적 존재와 소통하는 무당은 집단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는데요. 그중 특히 무당의 권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신라의 이대왕 남의 차차홍입니다. 어떻게 사람 이름이 차차홍 크크크크 싶으시겠지만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 차차홍이라는 칭호는 무당을 부르는 신라의 방언입니다. 고대 한반도에서는 왕이 무당의 역할까지 맡았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철학계의 고트 플라톤은 인간의 광기를 인간적 광기와 신적 광기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그는 인간적 광기는 그저 심신미약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불과한 반면 신적 광기는 신의 힘이 인간의 의식에 직접 작용하는 접신의 일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300에서 아폴론의 신탁을 받는 무녀와 우리나라 어느 교회에서 벌어진 기적의 현장이 바로 신적 광기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 플라톤이 말한 신적 광기도 결국 인간적 광기와 매한가지입니다. 플라톤이 신과의 합일이라고 생각한 신적 광기 역시 우리의 관점에선 망상이고 환각일 뿐이죠. 300에서 신탁을 내리는 무녀가 가스를 마시고 환각에 걸린 것처럼 묘사되고 교회에서 일어난 기적이 짤로 돌아다니며 비웃음을 사는 이유,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광기에서 신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제 광기에서 신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6에서 17세기에 발전한 합리주의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천동설을 깨부수며 종교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고 철학자 데카르트는 오직 이성으로만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기를 그저 사리에 어긋난 것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합리주의적인 분위기에 따라 주술사나 마법사들은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광인들과 함께 정신이상자로 엮여 감금되기 시작했죠. 이후 20세기 들어서는 드디어 종교체험을 정신질환과 연관짓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분야의 대표주자는 바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유명한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는 인간이 신이 아닌 진화로부터 탄생했다고 주장한 찰스 다윈에 크게 동감했는데요. 그런 그가 보기에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고 종교적 체험은 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신병리적 증상의 일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종교체험을 정신질환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데 몰두했는데요. 그런 그의 작업들을 보고 있자면 참 냉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17세기 독일의 한 수도승이 작성한 마리아젤의 전승비. 이 보고서에는 악마에게 영혼을 바치기로 계약한 어떤 화가가 성모 마리아에 의해 구원받은 감동적인 사연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프로이트는 이 감동적인 신적 광기의 사례를 철저하게 정신병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거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신경증을 동반한 환상으로 나타난 거임. 오늘날의 정신의학계에서 무속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프로이트 때와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당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병은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진단 매뉴얼에 대한민국의 문화고유 장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의 몸에 귀신이 들러붙는 빙의 역시 트랜스와 빙의장애라는 이름으로 질병분류기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속이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추세에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곤 하는데요. 어째서 요즘같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세상에서 무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걸까요? 무속은 우리 민족의 삶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걸까요? 서울대 의대 신경정신과 이부영 교수는 무당을 현대 정신과 의사의 조상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무당의 치병의식이 분석심리학적 치료요법과 매우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분석심리학에 따르면 신경증은 환자가 자신의 콤플렉스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병하는데요.
그래서 분석심리학적 정신요법은 환자의 무의식에서 신경증의 근원이 되는 콤플렉스를 끄집어내서 의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부영 교수는 이 메커니즘이 무당이 빙의와 굿을 통해 병자를 치유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본 것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무당에게 A가 찾아와 하소연을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귀신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분석에 의하면 이 아버지의 귀신은 다름 아닌 A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입니다.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환상을 동반한 신경증으로 나타난 것이죠. 죄책감이 극에 달하자 A는 아버지가 느꼈을 고통을 몸소 느끼며 몸부림치는데요. 이러한 신경증 증상이 귀신에 씌인 것이라고 생각한 A는 결국 무당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한 A의 사정을 들은 무당은 죽은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에 깊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무당은 강력한 감정을 동반한 트랜스 상태에서 아버지의 환상에 자신을 동일시하죠. 이때부터 무당은 마치 A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부영 교수가 설명하는 빙의의 원리입니다. 아버지로 빙의한 무당은 A와 마주하고 넋두리를 시작하는데요.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무당은 A에게 무의식에 있던 콤플렉스를 마주할 기회를 열어준 것이죠. A는 아버지로 빙의한 무당을 부둥켜 안고 울며 용서를 빌고 무당은 아버지로서 A를 용서합니다. 이때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가 해소되면서 A의 신경증이 사라지는 것이죠. 즉 무당은 현대의 정신의학이 있기 전에 우리 민족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었던 정신치료자였던 겁니다. 무당은 남들이 느낄 수 없는 것을 보고 듣는 탓에 정신질환 판단 기준에 일정 부분 부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은영 박사는 금쪽상담소에서 무당이 현대의 질병진단 분류 그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무당이 환청과 환시를 느끼는 건 맞지만 그게 사회적 역할 수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침 이부영 교수 역시 오은영 박사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무당은 무의식의 심상과 동일시되었다가도 자신의 의지대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병적인 빙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무당의 환시와 환청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환시와 환청으로 느끼는 것이 타인의 마음속의 고통이라면, 그래서 그 마음속의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해 줄 수 있다면 그들도 우리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상으로 리뷰 바꾼 위험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